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네. 아, 역시 세금 얘기 뜨겁네요. 이 프로가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 뜨거운 점화를 더 일으킨 것 같네. 저는 그냥 많은 분들이 이쪽에 계시면 이쪽에 이렇게 잠깐 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 또 이쪽으로 오시면 저 또 이쪽에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언더스탠딩이 어른들의 교육 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각자의 가치관이야 각자 생각하시는 건데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 한쪽 방향으로 의견이 쏠리는 걸 못 참는 것 같아. 저는 못 참아요. 저는 아니 분명히 뭐 저 이렇게 의견도 쏠리는 거 있는데 저런 의견도 있는데 괜히 이쪽으로 딴지도 한번 걸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뭐 저 개인 생각이야 있습니다만 네. 그거야 뭐 저 1인의 생각이니까 그럼요. 여기 와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다만 한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네. 저는 어떻게든 시비를 건다. 회색 지대를 막 탕물을 만든다 그래서. 그런 네. 거 아니면 안승찬 기자 혼자 진행하면 되죠 뭐. 네, 맞습니다. 왜 둘이 뭐. 이 프로님 너무 사랑스럽대잖아요. 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는 거로 저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장순환 기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0분 남았습니다. 네. 야, 오늘도 빠른 그 발성으로. 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왜? 사실 뭐 본인 물러나고 싶지 않았는데 물러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도 좀 있고요. 예.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릴게요. 이게 한 지난주였죠. 14일 날 예. 원래 이제 자신의 내각의 신임안과 연계된 민생 법안 표결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자기의 어떤 이탈리아는 작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거대 정당이 뭐 이렇게 독식하는 게 아니라 작은 네. 정당들의 연합체들이 이제 연정을 구성해서 이제 내각을 구성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드라기 내각의 중심축인 오성운동이라는 정당이 이 표결에 불참을 했어요. 이게 예. 자신들의 어떤 내각의 어떤 신임과 연계된 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보이콧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내각의 수장인 드라기를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난 저 사람이랑 일 네. 못하겠어. 그런 뜻인데 3%가 셋이 하다가 깨진 거구나.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연정이 깨진 거네. 근데 거의 뭐 금이 2%랑은 일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금이 가려고 해서 나 일 못하겠다 하고 사표를 한번 썼어요. 근데 드라기가? 네. 예. 근데 이탈리아는 이제 총리가 사표를 쓰면 그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한번 이제 반려를 한 거죠. 한 번 더 좀 깊게 생각해보고 하자. 이렇게 반려를 했더니 이제 드라기가 못 이기는 척 한번 의회에 다시 신임을 물었는데 예. 이번에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오성 운동 말고 다른 주요한 정당들도 이제 이 표결에 참석을 안 해갖고 이제 사실상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사의를 밝혔고 네. 이탈리아의 그 대통령이 그 사의를 받아들였어요. 그 사의를 받아들이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왼쪽에 지금 서 있는 분이 드라기 총리. 그 앉아 있는 분이 드라기 대통령? 보스요. 네, 대통령? 세르조 마타렐라 이 대통령인데 지금 네. 사인하고 있는 거는 이제 너 해임한다 이게 아니고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 지금 다섯 옷이 서 있는. 네, 그 모양은 그런데 해임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 사임을 했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 총리를 다른 새로운 총리를 뽑아서 이제 이탈리아는 내년이 총선이거든요. 네. 내년까지 이제 다른 이제 임시직 총리로 갈 것인가 예. 아니면 정말로 의회를 해산해서 조기에 총선을 치를까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의회를 해산하고 9월에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 그 문서에 이제 서명을 하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데 네. 의원 내각제처럼 네. 총리와 정당이 이렇게 일당이 있거나 네. 연정 정부가 생기면 네. 거기서 이제 총리도 일본처럼 총리도 있고 거기서 내각도 장관들도 임명하고 네. 하는 방식인데 네. 이제 드라기가 나가니까 아예 정부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네. 투표를 새로 해서 새로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보통 됐거든요. 의원 내각제 나라에서 총리가 물러나면 보통 의회도 같이 해산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근데 이탈리아 같은 선거 경우에는 다시 한다.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선택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의원 내각제 중에서도 네. 보통 의원 내각제의 대통령들은 허수아비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이탈리아 대통령 상당히 그 실권이 있는 예를 들어서 비상시국 때는 뭐 총리를
그 총리가 이제 비어 있을 때는 뭐 추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의회를 해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권한들이 있나 봐요. 왜 마리오가 이번에 뭐 2%처럼 말 잘못했다면서요? 왜 그렇게 밉상인 말을 문제가 했다던데? 생겼습니까? 아니 원래 사실 이 드라기 총리가 네. 사실은 원래 이제 전공이 위기 소방수잖아요. 예. 그 네. 2011년에 그 유럽 중앙은행 이제 총재 총재. 취임한 다음에 그때 슈퍼 마리오가 됐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이 재정 위기로 상당히 흔들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과감하게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또 채권자들을 설득해서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면서 말씀하신 그때 대로 드라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이런 발언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뭘 하겠다고 해야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한다. 그럼 열심히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데. 네. 어쨌든. 근데 뭐 말로 끝난 게 아니고 뭐 확실히 채권 뭐 투자자들한테 믿음을 줬고 그런 이제 정책을 펴면서 이제 유럽이 벗어났는데 네. 이제 물러난 뒤에도 이제 조국이 가만 안 뒀죠. 네. 당시 이제 이탈리아가 그 연정 그때 당시에도 연정이 무너지고 뭐 경제도 그때 코로나 뒤에 뭐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정국이었는데 네. 이 드라기를 일종의 그 추대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분을 이제 모시고 오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분을 이제 총리로 이제 밀어준 거죠. 어려운 이탈리아를 제발 이끌어달라. 뭐 당시에 이제 드라기 정부가 535표 국회에서 그 표를 받았는데 네. 이게 이제 역대로 보면 세 번째 높은 이제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압도적인 의회의 지지, 국민적인 지지를 갖고 이탈리아 이제 총리에 올라섰고 예. 이제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뭐 상당히 이제 강력한 경제 정책을 펴면서 2020년만 해도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9%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드라기가 취임하고 그 21년에 경제 성장률을 6.6%로 올려놓은 거예요. 야, 마이너스 8에서 네. 6.6으로 올려놨다고요? 네, 와. 그만큼 이제 어떤 성과를 보였는데 예.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탈리아 연정 자체가 좀 불안한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드라기 같은 경우에 자기 지지 기반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일종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바지 사장은 아니죠. 용병으로 이제 영입된 네. 케이스인데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반기문님 같은 분을 리더로 만들려면 네. 뭐 정치 기반도 없고 하니까 다 그냥 그분만 세워놓고 정당들이 이합집산처럼. 저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네, 거 아니겠어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와서 기반이 없는 데다가 이 연정 자체가 약간 잡탕 같은 거예요. 막 중도 우파, 뭐 극좌파도 있고 중도 우파도 있고 막 약간 이런 식, 그러니까 이념이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일치를 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정당이라고 평가를 받는 오성 운동부터 뭐 그에 이제 북부 동맹 예전에는 뭐 북부 동맹이라 그랬는데 약간 네. 뭐 이민 제한 반대하고 뭐 이런 정당까지 다 같이 섞여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싸움 뭔가 좀 트러블이 생기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이제 어떤 그 물밑에 있던 갈등들이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드러나고 폭발을 한 거죠. 예. 이제 마리오 내각 같은 경우에는 좀 친서방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제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네. 거기 제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마리오가 네. 예. 마리오를 중심으로. 근데 이제 오성 운동의 이제 당수였고 이제 전 총리였는데 이 주세페 콘테 같은 사람들은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막 무기도 지원하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었거든요. 마리오 드라기가 네, 이탈리아 내각이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봐야 전쟁만 길어지고 결국에 전쟁이 길어지고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면 이탈리아 경제만 더 흔들린다. 누구 좋으라고 계속 무기를 무기를 사느냐? 갖다 주냐라고 이제 상당한 어떤 반발을 받았어요. 예. 당시에. 사실 이탈리아가 러시아랑 되게 그동안 끈끈한 관계였거든요. 그 이탈리아 그 전 총리 베를루스코니 네, 베를루스코니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푸틴이랑 20년 지기잖아요. 그다음에 그 오성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 친러시아 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러시아에 좀 우호적인 정책을 펴라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쪽 당의 이제 압력이 있었고 드라기는 그걸 이제 러시아 때문에 깨진 거구나.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나라도 거죠. 중국을 놓고 혹은 미국을 놓고 친미냐 반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싸우듯이. 반중이냐 이게 완전히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즘은 뭐든지 러시아로 갈라지는 것 같아. 러시아로서부터 잘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니까 이 오성 운동 안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음. 러시아의 강경파가 있고 예. 온건파가 있고 예. 이탈리아 전체로 봤을 때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이 드라기 총리가 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연정이 이제 파열음을 내고 이제 무너진 거고 그래서 이제 드라기는 사임을 하면서 9월에 이제 조기 총선을 왜 맞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데 이탈리아가 이탈리아가 쪼개져? 속속해지는구나. 야, 이탈리아도 큰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탈리아는 이제 좋은 나라인데. 이탈리아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고 예.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도 러시아 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갖다 쓰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여기가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 부채율이 높아요. 음. 여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보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51%거든요. 정부 부채 비율이.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2010년, 11년, 12년 이 그 유럽 재정 위기 때가 122%였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나빠졌네. 상황이거든요. 야. 빚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예. 게다가 이 경제가 안 좋고 또 요즘에 관광 뭐 코로나가 다시 이제 번지고 하면서 네. 관광 관광 수입도 수입이나 안 이런 되고. 것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는데 그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유럽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이제 반영하는 게 이탈리아하고 독일 국채 금리의 차이가 그 예.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한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불안감이 커지면 안전한 독일 국채로 수요가 쏠리고 예.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이런 곳들은 이제 많이 버리는 쪽이니까 네.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또 거기는 부도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프를 예. 한번 보여드리면 예. 그 요게 아까 이쪽으로 보면 지금 2.33 조금 더 높아졌는데 아. 예, 여기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네 독일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와 네, 금리 이탈리아 차이 10년 만기 국채의 그래프인데 금리 차이군요, 네. 저게. 최근에 조금 올라가다가 그 마리오 드라기의 사임과 맞물려서 왜 뾰족하게 올라갔던 게 예. 14일 지난주에 한번 아하. 사임 의사를 밝힌 때 확 올라갔다가 어허. 이제 다시 이제 논의가 되는 걸로 보니까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예. 이게 보통 한 3%를 넘어가면 예. 상당히 이제 유럽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위험하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그 2010년, 12년 재정위기 때는 뭐 4%, 5%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하여튼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아 이런 거를 보여주는 저게 이제 똑같은 통화인 유로를 빌렸는데 독일이 내는 이자와 이탈리아가 내는 이자의 차이잖아요, 저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저게 뭐 한- 얼마나 망신이야? 한 나라 안에 나라인데 나라. 한 존 안에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체력이 좋은 나라도 그렇죠. 있고 체력이 그렇죠. 나쁜 나라도 있는데 그걸 하나로 이렇게 하니까 네. 뭐다 되는 마찬가지죠. 거죠. 뭐 어디 동네든.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불안감은 이제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3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독일, 큰 프랑스, 네. 이탈리아. 상당히 큰 나라인데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 지금 어저께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11년 만에 예.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림으로써 이제 예. 긴축 기존의 이제 완화 정책에서 긴축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탈리아가 이렇게 경제가 불안하고 뭐 이렇게 불안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 ECB도 계획대로 긴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과연. 네, 불안감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긴축은 해야 되겠는데 네. 어디서 하나 확 그냥 엎어질까봐 걱정은 되고 그렇죠. 다들 불안한 부채가 많아서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미국만 좋은 것 같아. 미국이 금리 올리면 다 따라 올리잖아요. 그래도 안 기자는 미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국이 좋으면 그랬겠어요? 좋아요? 미국? 아닙니다. 뭐 그냥 어떻게 갔다 온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유럽이 근데 유럽이 금리도 이탈리아 낮고 그런 이렇게 문제가 있다. 안정적이면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뭐 피그스나 독일이나 비슷한 취급 받다가 이렇게 이제 금리 올라가고 또 들썩들썩 불안하면 또 쫙 스프레드 벌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2011년에도 그때도 독일이 이 ECB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일의 영향을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그때 그 시중에 물가가 올린다고 금리 2번 올렸다가 바로 그리스, 뭐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등 해서 네. 재정 위기가 나서 그해 연말에 다시 원 상태로 복귀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 유로존이라는 게 워낙 여러 나라가 있고 괜찮은 나라, 허약한 나라가 막 같이 있어서 하나의 통화 정책을 쓰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차라리 이렇게 이탈리아가 어려우면 옛날에 리라 쓰면 리라와 가치라도 떨어져서 수출이라도 잘 되고. 이탈리아 놀러 가기나 쉽지. 지금 우리는 그치. 똑같이 유로화로 묶여 있어서 네, 그러니까요. 놀러 갈 때도 좋지 않고 네. 투자하면 되니까 막 불안하고 유로화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안건희님한테 피그스 옛날에 한참 논란이 네. 있었죠. 야 시간 안건희님 얼굴만 잘생기면 뭐하냐 빚이 많은데 난 2% 얘기하는 줄 알았어. 나 빚 많은 걸 어떻게 아시지? 네. 이탈리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탈리아 얘기였군요. 예. 네, 장소연 기자가 일본 얘기할 시간이 없겠네요. 한 네. 줄만 해주세요. 한 줄만 해왔으니까. 그 다른 나라들은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를 네. 많이 올리고 있는데 네. 일본은 그대로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왜? 나쁠 게 없다 지금은 금리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물가도 적정한 수준. 지금 오늘 물가가 나왔는데 한 2.4% 정도가 나왔어요. 예. 저 신선 물가를 제외하면 2.2% 이렇게 나왔는데 뭐 미국 9%, 유럽 8%, 뭐 이 정도면 괜찮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디플레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2% 정도라면 아주 적정한 수준이다. 아직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이제 뭐 엔화 약세가 강하게 이제 나오면서 일본 수출 기업이나 일본에서 이제 해외에서 번 돈 일본을 갖고 이렇게 평가할 때 그런 네. 면에서 기업 이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는데 단 하나 이제 엔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요 불안감이 하나 남아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초저금리를 유지할 거다. 다른 전 세계와는 달리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 마이너스 금리 버리고 네.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네. 엔화도 이제 지금은 막 바닥을 지키지만 다시 올라가겠죠. 엔화 강세가 되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계속 더 내려갈까요? 하방 압력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요즘에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읽은 것 중에 네. 그래서 미국 주식 ETF를 사시려는 분들이 네. 일본에 상장된 일본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를 사신대요. 네. 일본 값 엔화가 싸니까. 그러면 엔화 오를라도 먹고 어. 그리고 일본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가 환해지가 되어 있답니다. 엔화 달러로.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달러가 고점이지만 네. 앞으로 달러가 꺾이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환해지 안 된 미국 주식 ETF를 사면 주가는 오르더라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손해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는 엔화 달러화가 해지가 되어 있어서 딱 고정이라서 엔화만 오르면 되는 거야? 달러화는 약세가 돼도 내 손해는 없고 아. 엔화가 오르면 나는 엔화로 투자한 거니까 먹고 그러니 지금 엔화는 내려가고 달러는 올라와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다. 그러면 근데 바뀌면 미국 주식도 오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네, 미국 달러가 네. 강세고 이렇게 고금리니까 미국 주식이 안 오르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보다는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 ETF가 어떡하냐. 우리 광고주들은 다 우리나라 ETF인데 네. 그렇다. 그런 네. 요즘 그런 모르겠다. 투자도 있다.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네요. 네. 예. 그래야 뭐 근데 방향이 그렇게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더 떨어지면 뭐 엔화가 더 에이, 떨어지면 그래도 국산품 애용합시다. 우리나라 ETF. 그 말이 말이 됩니까? 이상한 논리야 갑자기. 예. 네. 네. 그래도 장순환 기자 맨날 둔촌주공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막 에이 짜증나 막 이러더니 그래도 이탈리아 얘기하니까 얼굴이 좀 네. 피셨네요. 아니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네. 장순원 기자가 숨은 외신파였다며. 네. 어예진은 앞으로 어떡하나. 그런 의견도 어혜진 있네요. 소장님 나오는 날은 장순환 기자를 옆에 좀 붙여놓고 진행으로 앉혀서 서로 좀 사실 제가 뭐 국제 감각 있습니까? 미국도 못 가본 놈이 참 진행이 어려운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성희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예, 금요일 저녁 네. 글로벌 라이브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어떻게 유익하셨습니까? 유익해도 좋고 유익하지 않았더라도 뭐 금요일이라 좋고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